이 나라의 전장을 실리콘밸리 사람들 생각의 통째로 맡기자는 겁니까? 그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4주 전 미국 생방송에서 팔란티어의 대표 알렉스 카프가 쏟아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날 왜 나왔냐면요, 엔비디아하고 손잡았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나온 겁니다. 자기 회사 호재를 들고 나온 자리였어요. 그래놓고 20분 동안 업계 전체를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즉흥이 아니었어요. 6월 10일에 이미 같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고 6월 30일에 9개 항목짜리 성명을 올렸어요. 그 다음 날이 이 방송이었습니다. 3주에 걸쳐 쌓아 올린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말이 맞나 틀리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뱉은 말 5가지를 하나하나 열어볼 겁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그 5개를 이 사람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회사가 왜 죽음의 기업이라고 불리는지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 전장을 넘기자는 거냐? 왜 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전장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회사 이름부터 보시면 말이 나와요. 팔란티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물건입니다. 멀리 있는 걸 들여다보는 돌이죠. 어원이 그대로입니다. 멀리 그리고 지켜본다. 이 회사가 파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근데 적인 사우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어요. 절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마법사 사르만도 이 돌로 소통하다가 넘어가서 배신자가 됐고요.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당한 겁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회사 이름을 여기서 가져온 것 자체가 경고라고 말합니다. 창업은 2003년에 했어요.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틸이 세웠고요. 페이팔이 제일 잘하던 게 사기 거래 잡아내던 거였어요. 흩어진 결제 기록을 이어서 수상한 패턴을 찾는 거죠. 편의점 CCTV 도둑 잡던 기술을 국경 전체 감시에 쓰겠다고 한 겁니다. 대상만 바뀌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앉힌 사람이 조금 이상했어요. 로스쿨 시절 친구인 알렉스 카프예요. 철학으로 학사, 법으로 박사, 그리고 독일 가서 사회이론으로 박사를 하나 더 땄습니다. 코딩을 할 줄 몰라요. 개발자도 아니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스 카프의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요, 생활 세계에서의 공격성입니다. 언어하고 문화가 어떻게 폭력을 키우는지를 쓴 거예요. 위르긴 하버마스라고 현대 사회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던 학교에서 쓴 논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하는지 보시면 이 논문 제목이 다시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의 첫 외부 투자가 들어오는데 그 투자자가 인큐텔이라는 곳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만든 투자회사예요. 정보기관에 필요할 것 같은 기술에 미리 돈을 대주는 조직입니다. 금액은 200만 달러 정도? 에이, 그게 무슨 큰 돈이냐 하실 텐데요. 이건 돈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이 투자 덕분에 국방기관하고 정보기관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고객이 딱 한 곳이었어요. 그 한 곳이 CIA입니다. 현장에서 쓰면서 고쳐달라는 걸 계속 고쳐줬어요. 보통 스타트업은 기업부터 잡고 나중에 정부로 갑니다. 이 회사는 거꾸로 갔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그랬어요. 화가 나 보이시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 나오는 건 미국 기업들의 목소리입니다. 자기가 미국 기업 전체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통념 하나 깨고 갈게요. 그럼 엄청 잘 나가는 회사겠네 싶으시죠? 마냥 그렇다고 할 순 없어요. 이 회사 창업하고 17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2018년 한 해에만 5억 8천만 달러를 까먹었습니다. 상장할 때 서류에 뭐라고 썼냐면요, 앞으로도 이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었습니다. 이때 제일 아픈 소리가 뭐였냐면, 저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그냥 비싼 컨설팅 회사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영광스러운 시스템 통합자라고 불렀습니다. SI, 보통 외주하는 회사를 한국에서도 SI라고 하죠. 사람 넣어서 겨우 굴리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회사도 인정은 했어요. 사람 많이 넣은 거 맞다. 다만 해가 갈수록 덜 넣고 더 한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넣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2022년 마지막 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85%나 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고예요. 미국 기업적만 보면 이제 113%, 1년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말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 이 사람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필요하면 적을 겁주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 존재한다. 실적 발표에서요. 상장할 때 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지만 이 업계의 가치관은 점점 덜 공유하는 것 같다. 자기가 나온 동네를 그렇게 쓴 겁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2번 낸다. 첫 번째는 요금을 냅니다. 이건 청구서에 잘 찍히겠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인공지능한테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내부의 용어나 그동안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뭘 잘한 걸로 치는지, 이런 암묵지들을 다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청구서에 안 찍히지만 분명히 비용입니다. AI 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잖아요. 카프는 이걸 부유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파는 게 뭐냐? 온톨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지도 같은 겁니다. 보통 회사들은 자료를 창고에 쌓아둡니다. 서류가 산더미인데 뭐가 뭔지 몰라요. 이 회사가 하는 건 그 서류마다 색인을 달고 서류끼리 실로 잇는 겁니다. 이 계약서는 이 고객, 이 공장, 이 설비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장을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적어둬요.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도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답만 말합니다. 지도가 있으면 일을 직접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제품이 4개인데 고다음, 파운더리, AIP, 아폴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정부용으로 하는 게 고다음, 기업용으로 하는 게 파운드리, 그 위에 인공지능을 얻는 층인 AIP, 그리고 이걸 어디든 배달할 수 있는 뒷단 서비스인 아폴로. 지도가 파운드리면 그 위에 올린 내비게이션이 AIP입니다. 길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이 회사 방식으로 우리 회사를 전부 번역해서 넣으면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려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표준 규격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사람도 위험하다는 사람도 다 여기를 가리킵니다. 4번째 말입니다. 우리는 알맹이를 열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는 프로그램을 팔고 끝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객 회사 안에 들어가서 앉아요. Forward Deployed Engineer FDE, 우리말로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 회사 진짜 자료로 그 회사에서 코드를 짭니다. 컨설턴트는 보고서 주고 떠나죠. 이 사람들은 안 떠나요. 그래서 FDE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전쟁의 용어입니다. 이 방식을 왜 만들었냐면요. 여기 근무했던 사람이 남긴 문장이 하나 있어요.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맥락이다. 기술은 이미 좋은데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대신에 사람이 갈립니다. 직원 평가를 보면요. 미국의 회사 리뷰 사이트죠. 글래스도어. 직원 평가를 보면은 종합 점수가 4.1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과 삶의 균형만 3.0으로 나옵니다. 리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이 곧 삶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끔은 도덕적으로 애매한 일을 한다. 이 문장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흔들립니다. 개발자들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팔란티어 직원들이 자기들이 나쁜 놈들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8년 일했던 사람이 남긴 글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100% 옳지도 100% 그르지도 않았다. 정부는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말로는 2016년부터 몇 년 동안은 팔란티어 다닌다고 말하기가 껄끄러웠대요. 사무실 앞에 시위가 계속 있었고요. 5번째입니다. 열 하루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인 사티아 나델라가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제목이 뒤집힌 정보의 역설이에요. 거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능값을 2번 낸다. 카프가 했던 말하고 거의 같죠. 서로 인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자리를 가리켰어요. 이 글은 1000만 번 넘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입니다. 중국의 문샷 AI가 키미 K3라는 모델을 알맹이째 공개해요. 누구든 내려받아서 자기 회사 서버에 그대로 돌릴 수 있게요. 요금도 안 내고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고요.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죠. 이런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자 7월 24일 20곳이 넘는 회사가 공개 서한 하나에 같이 이름을 올립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IBM, 델, 그리고 팔란티어. 알맹이 공개를, 다시 말해 오픈웨이트 모델의 공개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명단에서 빠진 이름들이 더 눈에 띄어요.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소위 말하는 폐쇄형 모델로 AI를 굴리는, 알맹이를 닫아놓은 채로 요금만 받는 세 군데죠. 4주 전에 카프 혼자 하던 말이 일종의 진영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 말이 열어준 것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반만 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개를 그대로 알렉스 카프한테 되돌려 보겠습니다.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미국 기업의 목소리라고 했죠? 그 목소리 정말 미국 기업의 목소리인가요? 모델 회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요? 모델 기반으로 서비스를 얹어서 파는 회사들입니다. 카프가 파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같이 손을 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클라우드를 팔고요. 엔비디아는 장비를 팝니다. 그날 방송도 엔비디아와의 협업 발표 자리였죠. 이걸 빼놓고 그 말만 옮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되돌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었죠? 이 나라의 전장을 실리콘밸리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장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회사 밖에서는 죽음의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2024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팔란티어가 자기 기술이 사람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민 단속에 쓰이면서 인권 침해에 기여할 위험이 높다고 봤어요.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불매 명단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뭘 만들었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이민 단속 기간하고 3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름이 이민 운영 체제 이미그레이션 OS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세금 기록, 사회보장 기록, 차량 등록, 여권, 차에 달린 번호판 판독 자료, 이걸 다 이어붙입니다. 아까 그 온톨로지 지도 이야기 드렸죠. 이 지도를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의 메이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위성사진하고 위치 자료를 처리해서 표적이 되는 후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걸 맡고 있어요. 계약한다고 4억 8천만 달러로 시작해서 13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쓰는 군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이 회사를 유일한 공급자로 인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적국을 파괴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데 이 기술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도 감시하냐? 카프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답이 이랬습니다. 아니요, 우린 감시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을요. 말이 이렇게 끊깁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반박해요. 전국민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계약 같은 건 없다. 근데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방 자료를 이어붙이는 시도 자체가 전에 없던 감시망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또 논쟁이 갈립니다. 회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도구를 줄 뿐이고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다. 비판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아쇠를 안 당겨도 누구를 볼지 고르는데 관여했으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쟁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방아쇠가 아니라 대상을 고르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밖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람 말과는 또 별개로 짚고 갈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기업이라는 이 말 원래 이 회사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들에게 붙던 말입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곳이요. 이런 회사들을 묶어서 군산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군대의 군, 산업의 산입니다. 군대와 산업이 한 몸처럼 붙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이 죽음의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팔란티어로 옮겨가고 있어요. 비행기 만들고 무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코드를 쓰는 회사한테요. 두 번째 그림자입니다. 올해 4월에 이 회사가 선언문을 하나 올렸어요. 카프가 쓴 책을 22개 항목으로 줄인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는 중요한 진보를 이뤘고 어떤 문화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세기 식민지를 바라보던 유럽 열강의 시선이 느껴지죠? 바로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 NHS가 맺은 7년짜리 계약을 깨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서명했어요. 아까 그 논문 제목 기억나시죠? 언어가 폭력을 키운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팔란티어에서 다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까지 포함해서 이 회사 도입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10년 넘게 쓰던 걸 완전히 다 걷어내겠다고 선언했고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회사 자료를 미국 회사 위에 올려놓으면 결국은 미국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앞에서 말씀드린 꺼림칙한 포인트에 대한 대중의 반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주권,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자료를 미국 회사에 두면 결국 미국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서는 죽음의 기업이라고 불리는데 한국에서는 또 줄을 서고 있습니다. 2019년에 두산이 국내 처음으로 손을 잡았고요. 작년에 KT가 한국 기업 최초로 이 회사 파트너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수율을 올리려고 도입했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올해 1월엔 HD현대가 그룹 전체로 넓혔고 3월엔 AGCNS가 손을 잡았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카프가 한국에 와서 성수동에 팝업 매장까지 열었었어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후드티까지 팔았습니다. 그 자리에 포스코, 대한항공, LS 일렉트릭 이런 경영진들이 와서 함께였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도입해본 사람들 말이 재밌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이걸 깔아본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공격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왜냐면 각 부서가 자기 자료를 안 내놓거든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해서 운영하던 국내 모 대기업에서는 팔란티어가 깔아놓은 걸로 수율이 올라간 비율보다 내부에서 팔란티어의 관점을 가지고 수정한 게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셔서 재미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되돌림인데요. 아까 이 사람이 우리는 알맹이를 연다고 했죠. 그 알맹이를 여는 사람들, FDE 전방 배치 엔지니어요. 지금 그 FDE를 누가 제일 열심히 뽑는지 아세요? 오픈AI하고 엔트로픽입니다. 카프가 토큰을 판다고 욕했던 바로 그 회사들이요.
연봉도 더 줍니다. 팔란티어가 20만 달러대인데 저쪽은 38만에서 100만 달러까지 줍니다. 공고는 작년 9달 사이에만 8배가 늘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리를 상대편들이 더 비싼 값에 사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되돌림입니다. 판이 그의 말대로 갈렸다고 했죠. 근데 그 판이 그의 것이냐? 온톨로지, 그러니까 지도도 이미 시장이 다 베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트윈 빌더라는 비슷한 개념을 냈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지니 온톨로지, 스노우플레이크는 시메틱 뷰, 이름만 다르지 하는 일이 완전히 같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우리 회사 사정을 알려주는 온톨로지입니다. 한 회사의 제품 이름이던 게 업계의 공통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브 OS를 온톨로지화 시켜놨거든요. 처음에 비해서 내용도 많고 썸네일이나 여러가지 부분을 같이 관리할 것들이 많으니까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AI가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톨로지를 저도 구축을 해놨거든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들 얘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 스스로도 구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팔란티어가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베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어디서 돈을 버나 볼까요? 아직도 절반쯤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B2G 매출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54%, B2B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기업들과 하는 매출이 46%도 나옵니다. 근데 성장 속도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정부 쪽은 50%대 성장인데 이것도 물론 대단한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죠. 이번 2분기 실적 8월 3일에 나왔는데 미국 민간 매출이 7억 6,400만 달러, 149%나 늘었습니다. 정부에 기대던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예요. 몇 년 뒤엔 이 회사가 정부 대상으로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대상으로만 일하는 회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이 회사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고객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버스라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A350이라는 기종을 만들 때 부품이 500만 개고 일정도 따르고 교대조도 따르고 부품도 따르고 불량 기록도 다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이걸 온톨로지로 하나로 이어붙였어요. 결과를 봤더니 비행기 납품, 그러니까 인도하는 속도가 33%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버스는 이후에 20개 이상의 다른 일에도 같은 온톨로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비판이 하나 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 넣어서 겨우 굴리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회사가 총 마진이 88% 수준까지 올라가는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에는 19.9%였는데 26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60%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죠. 이번 2분기 실적 8월 3일에 나왔는데 이번 분기 매출이 19억 4천만 달러, 1년 전보다 93%나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85% 늘었다고 했는데 그게 더 빨라진 겁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 반대로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사람을 많이 갈아 넣었지만 이게 제품화되면서 쌓여서 수익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든 걸 본사 제품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죠. 근데 경쟁자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는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 육군에서 200억 달러짜리 한도 계약을 따냈습니다. 팔란티어보다 더 큰 숫자입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새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업계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운전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MIT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개선 작업을 진행했는데 95%가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는 결과입니다. 임원들 인터뷰와 실무 책임자 150명 설문하고 그리고 실제 도입 사례 300건을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수치가 과장됐다는 반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원인 진단은 대체로 같아요. 모델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일하는 방식에 AI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말해요. 이 AI 혁명의 최후 승자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모델을 회사 안에서 실제로 굴리게 해주는 쪽이다. 팔란티어처럼 FDE를 투입하는, 즉 운전수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반대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데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실제 이 회사 주가 수익 비율이 150배 정도 되거든요. 같은 업종의 평균이 30배 정도니까 5배나 비싼 거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값을 2번 낸다고 했었죠. 토큰 요금이 부유세라고 했고요. 그럼 이 회사는 값을 한 번만 받나요?
이 회사도 2번 받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약마다 따로 정하고 얼마인지 밖에선 몰라요. 그리고 한 번 이 지도를 깔면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값을 2번 낸다는 그 말이요. 이 회사 앞에서도 똑같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150억 달러쯤 되는데요. 인공지능 덕분에 자기는 20배쯤 더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 임금은 적당히 오르는 정도일 거라고 했어요. 토큰 요금을 부유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말도 같이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2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첫째, 이 회사가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남이 만든 모델을 우리 회사 자료 위에 얹어주는 층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회사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회사는 이민 단속 계약이 범죄 수사 부서에 한정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인권단체하고 언론은 실제 단속과 추방 작전에 쓰인 사례가 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양쪽 말이 다르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20분이 뭐였는지 보이실 거예요. 카프의 그 분노의 인터뷰 앞에 보여드렸었죠. 어떤 매체는 이거를 생방송 신경쇠약이라고도 불렀어요. 인터뷰 끝에 카프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 아직 방송 중인가요? 근데 다른 쪽에선 또 이렇게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문제 자체는 진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화법은 엉망이었고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는 게 맞을까요? 전 이거를 무자르듯 딱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권 따로, 계약 이야기 따로 하면 편하죠. 근데 그걸 나누는 순간 사실 어찌 보면 아무 말도 안 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 2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회사입니다. 표적을 고르는 자리에 앉아있는 회사가 동시에 어느 공장의 생산 속도를 또 33% 올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나게 생산성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저도 불편한 면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마주한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뭘 챙기면 되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약서나 약관에서 이 줄을 찾으세요. 우리가 넣은 자료를 저쪽 모델 학습에 쓰느냐? 딱 이 한 줄입니다. 보통 3군데 정도에 숨어 있거든요. 학습 사용 항목, 보관 기록 항목, 그리고 재위탁 조항.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2번째, 이 회사의 제품은 솔직히 우리 회사 규모에서 못 써요. 일설에 의하면 매출이 1조가 안 되면 못 쓴다고 합니다. 매출이 1조가 안 되면 아예 수주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계약이 정액이고 가격도 밝히지 않아요. 국내 도입한 데가 전부 다 대기업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온톨로지라는 개념 자체는 규모하고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어떤 자료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정리된 결과물인 온톨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셋째, 이 회사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온톨로지, 그러니까 지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엔지니어를 현장 안에 넣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을 따로 두지 마시고 일하는 팀 안에 앉히십시오. 참고로 우리 정부도 올해 6월에 한국판 팔란티어를 만들겠다면서 10조 원 규모 재원을 잡았습니다. 이 방식이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 회사 이름이 팔란티르, 지켜보는 돌이라고 했죠. 아까 반지의 제왕의 데네소르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돌로 진실을 봤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우론이 보여주고 싶었던, 적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거죠. 지금 우리도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믿는데 그 답을 무엇으로 만들지는 저쪽이 정해요. 그게 이 회사 이름이 원래 뜻하던 겁니다. 예언자였는지 장사꾼이었는지는 몇 년 뒤에 판가름 나겠죠. 근데 그 질문은 오늘 우리 계약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123.6달러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는 15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고점인 207달러하고는 아직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올해 초에는 181달러까지 갔었고 1년 내 최고는 207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매출은 회사 역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올해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이 어긋남이 지금 회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회사가 긍정적인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아니라 그 위에 얹는 층,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쥐고 있습니다. 한번 깔아놓으면 갈아타기가 어려워요. 둘째, 지난 분기 매출이 85% 늘었고 마진율이 88%. 셋째, 미국 국방부가 유일 공급자로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주가 수익 비율이 150%에 육박하고 있고 업종 평균의 5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 절반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쟁자들이 같은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가 무너진다면 이유는 아마도 하나일 겁니다. 온톨로지, 그러니까 지도가 업계 표준이 돼서 누구나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회사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업계를 리드하는 기술과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이민을 다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상황에서 팔란티어,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깊은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